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반환점을 돌면서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마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수도권을 돌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이 됐는데 단일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개혁안을 고리로 이 반윤 연대를 좀 구축하려는 애쓰는 모습까지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 정치 교체 그리고 연합정부 이 프레임이 선거 마지막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갖다가 선점하는 효과를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뭐 그동안에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이런 비판들이 뭐 그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이런 정치 교체와 연합 정부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공세는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는 벗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갖다가 쥐게 됐거든요. 어제도 TV 토론에서도 많은 공세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뭐 위성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이런 정치 교체 그다음에 연합정부 이런 프레임으로서 그 과거의 그런 잘못들은 다 피해가는 효과를 보였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게 맨 처음 나온 게 지난 그 선대위 해체할 때 이게 처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빛을 못 봤는데 이 소위 단일화가 이제 깨지면서 이 정치 교체 그다음에 연합 정부 요게 민주당 지층의 결집 될 수도 있겠는데 당선 가능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찍으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명분을 주어줬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어저께 TV 토론에서도 유효한 전략이었고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그 중요한 고지에 이재명 후보가 명분이라고 하는 그 고지를 선점한 거 아니냐 이런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죠. 어쨌든 뭐 경제 분야에 이어서 이제 2차 토론이었고 정치 분야다 보니까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그다음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저는 뭐 1차 토론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그래서 각 그 후보가 자기의 지지층을 뭐 결집하는 효과 정도는 누렸고 뭐 상대를 어떻게 뭐 무너뜨릴 만한 뭐 한 방의 뭐 어떤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어떤 진정성 있는 자세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호흡하는 데 좀 집중했던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전환을 했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든가 혹은 뭐 알고 하시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하면서 어떤 간조를 넣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세적인 문제가 좀 지적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이제 3차 토론에서는 TV 토론 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진정성 있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도 공세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는 굉장히 뭐 살갑게 얘기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고립시키고 있는 나머지 연대 전략을 이제 펴는 것 같은 이제 모양새를 좀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지층이 바뀔 만한 그런 토론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론이 이제 3월 2일 날 있는데 토론이 이제 크게 대선에서 변수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일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건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이 정치 개혁안을 두고 이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각 후보들의 발언도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제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위성정당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에서는 4+1이라는 이제 협의체를 가동했는데 결국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이제 미래통합당만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소위 얘기해서 어떤 여권 연대들이 이제 잘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때
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 대열에 나중에 합류하면서 거의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결별을 해버리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위성정당을 처음에 만든 게 뭐 그 미래통합당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 선거법 자체를 제1야당을 무시하고 만든 거에서 저는 원인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시도를 했었어야 저는 지금까지 어떤 정의당과의 연대라든가 이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아마도 뭐 내일 의총을 통해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만들지 않겠다든가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더 보완하는 형태라든가 혹은 결선투표제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문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얘기해놓고 이제 뒤로 물러섰던 뭐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문제라든가 혹은 삼선 초과 를 이제 해서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과연 내일 의총에서 얼마나 그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인지가 일단 관건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져서 어떤 의총에서 안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열흘 남겨놓고 지금 뭐든지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의총이 무슨 어떤 법적 어떤 명확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뭐 의총에서의 논의야 또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총에서의 논의나 결의만으로 어떤 그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그런 연대의 모습을 갖추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의원총회 통과가 열세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개 메시지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벌써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적인 구애를 했는데 네. 그것에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뭐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리고 TV 토론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제 정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는데 이 민주당의 긴급 의총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선 투표제라든지 대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으로서는 이 소위 정치의 어떤 그 개입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대국민 정치 선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국민의당 또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또는 중도층에게 미칠 소구력은 조금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내일 의총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언했던 그런 정치 개혁안들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겠지만 윤석열 후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지지층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일정 정도 우호적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만드는 면은 있지 않나. 좀 그런 점에서 선거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좀 다른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매 토론회마다 이 대장동 의혹을 갖고 정말 그야말로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주도권 토론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면서 이 대장동 의혹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어제 그 두 후보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이번 대선은 김만배 녹취록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지금 6개월, 7개월 넘게 김만배 리스크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대장동 의혹이 커지게 된 게 김만배 녹취록 때문에 커지게 된 거거든요. 예. 거기에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이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50억 클럽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카드 논란, 그다음에 부친 주택 매매 논란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대장동의 실질적 진실이 뭐냐? 그리고 거기 나온 이야기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
거기에 모 대법관이 사실상 명시된 거랑 똑같은데 그분은 검찰의 조사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녹취록은 있는데 그 녹취록에 대한 조사도 없고 그다음에 진실에 가까운지도 의심되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장동의 실체적인 규명이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녹취록의 어떤 특정 면을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몸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몸통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판단은 국민의 몫이 돼버리는 오롯이. 이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실질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없는 지금 현재의 대장동 이 논란은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처해졌다고 봅니다. 예, 이 교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1차 토론, 그러니까 어제가 2차 토론이었잖아요. 선관위 주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차 토론인데, 그러니까 선관위 주최 1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판례를 갖고 와서 그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아주 깊이 관여돼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나중에 내용들이 다 공개됐습니다만 앞에 이제 윤석열 영장 나오면 죽어. 이것도 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연결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법부 이제 법관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다는 게 드러났던 것이고 예. 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 단어가 있냐 뭐 안 나오면은 사퇴할 거냐라고 뭐라 했었지만 실제로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토론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2차 토론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여야의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소 사실들을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이제 녹취록의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그 김만배 일당들이 뭐 이거를 이제 4천억짜리 이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든가 자기 스스로 이걸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무관도 영화 같이 사람을 넣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혹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거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든 내용이라든가 그게 공모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일단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마치 그 윤석열 후보가 이걸 몸통이라는 형식으로 윤석열 게이트라는 형식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님 집을 김만배 누님이 사줬다라든가 혹은 김만배가 뭐 안다고 뭐 얘기했던 녹취록 일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도 김만배도 윤석열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국민이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물론 윤석열 보고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걸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너무나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이 토론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은 이런 녹취록의 내용들을 단건 물어보면서 설명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전부 다 그냥 그 녹취록의 얘기를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답변을 피하면서 부산저축은행 또 사건 갖고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부산저축은행 자기 연루된을 해명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대장동 이슈를 꺼냈으나 확실하게 좀 공격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좀 분석을 해볼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선거 막판까지 이 공방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제 박 교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부동층의 표심에는 이 대장동 의혹과 이 공방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국민들께서는 이미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서로 공방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정영학 녹취록에서 비롯은 됐지만 정영학 녹취록을 다 없다고 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공모를 했고 그리고 그 공모 과정에서 사람을 넣어서 어떤 그 공모 지침서의 작성부터 시작해서 심사 평가
그리고 나중에 이걸 초과이익 환수의 문제라든가 개발 결합 방식을 또 다시 분리해 주면서 이익을 줬다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임대 아파트가 사라진다든가 등등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웬만한 그 국민들이 사실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성남도시개발본부의 어떤 유동규선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이 아니다. 이거는 최소한 성남시의 공무원 관계자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측근들 정도에는 연루가 돼서 성남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민심이 반영돼서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합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게 실체적 진실이야 저는 이번에 대선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특검도 안 받고 있고 결국은 대선 끝나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은 나오지 않겠지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정도의 그 어떤 스스로 판단 기준들은 어느 정도 다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의혹의 초기 국면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왜 안 됐는지가 사실은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은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여론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가 이제 진행되면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조금 프레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못한 부분이 더 무게가 큰지 아니면 협조하고 돈 받은 이른바 50억 그 클럽으로 대표되는 법조 게이트. 이 화천대유의 핵심 세력과 법조인들 간에 도대체 해명되지 않는 이 게이트 그리고 거기에 주고받은 돈들 이게 더 문제냐 그렇게 보면 국민들은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거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럼 중도층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기에 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양쪽 다 손을 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네거티브 공방들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쁘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검찰도 못 밝히고 그다음에 양쪽에 나오는 증거도 사실 믿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 돼버려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 그야말로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단일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안철수 후보는 끝난 일이다, 끝난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노력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단일화 이번 주말에 일단談판 가능성, 만날 어떤 마크에서 좀 협의를 할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아마도 뭐 안철수 후보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까지도 이번 주말에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느냐 이것도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가 안 하면은 뭐 정권 교체의 역적이 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짜긴 했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선택의 길이 굉장히 많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안철수 후보의 10% 가까운 이 지지율이 국정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소위 말해서 몸값 좋을 때 미리 이익을 갖다가 먼저 취하기 위해서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전 사실상 거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낮은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가능성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 저는 단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인쇄용지에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은 이제 사퇴라고 명시가 되지 인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저는 이제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기본적인 얘기이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승리를 상당히 압도적 승리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의 어떤 싸움을 가져갔을 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나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1, 2% 싸움으로 이제 승리했을 때는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승패와 상관없이 양쪽 지지층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불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상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50% 이상으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국민 예. 과반수 이상으로 그런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다수당인 민주당과 상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공동 정부의 운영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10%도 안 나오는 지지율의 여론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도 안 나오게 만약에 그다음에 이제 사표 심리에 의해서 일부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갔을 때 뭐 5%에서 10% 내외의 어떤 지지율을 얻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의 어떤 이후의 미래의 가능성, 정치적 진로의 문제 등등 할 때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영역이 펼쳐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뭐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일을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하긴 했지만 그럼 뭐 감정의 문제를 갖고 국가의 어떤 운영의 문제를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소한 감정을 내려놓고 큰 틀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게 하기 위한 어떤 결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이 38% 그리고 윤 후보는 보시는 대로 37%로 이 후보는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금 1, 2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번 토론의 계기로 어떤 좀 민심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지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다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빠진 만큼 이재명 후보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가 됐는데 역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단일화 실패. 가장 큰 요인이죠.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올랐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폭 상승했었는데 곧 안철수 후보가 포기할 거다. 사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하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이제 끝났구나.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민주당은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 일요일 날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가능성이 생겼네? 이길 수도 있겠네. 이러니까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했고 국민의힘은 단일화 깨졌네. 이거 진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또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크로스가 됐는데 예. 저는 이 추세가 굉장히 이번 한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과거에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대선이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누가 더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고 했는데 앞서 맨 처음에 토론했던 이재명 후보는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와서 빛을 발하는 이유가 만약에 단일화가 됐으면은 이 정치 교체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단일화가 깨지면서 어제 TV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3대 1의 구도가 명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현 가능하냐, 실천할 거냐는 것과 상관없이 명분이라고 하는 걸 쥐게 됨으로 인해서 소위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마지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앞에서 평가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은 이 추세를 갖다가 다시 또 소위 반등을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무시한 건 아니죠. 패싱했다가 결국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글쎄요. 2주 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하도 일주일마다 출렁대니까 어렵지만
어제 TV 토론회 통해서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가 좀 반등에 성공한 그 이유가 단일화 실패와 이 정치 교체 프레임 이 두 개가 갈마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 요인을 단일화로 뽑아주셨네요. 어떻게 좀 그렇죠. 분석을 뭐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변수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단일화 이제 결렬 선언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4% 앞서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4%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차이가 냈는데 저는 이걸 분석을 할 때 후보의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을 항상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이번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5% 떨어지고 저기 민주당이 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보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후보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대선 선거 기간에 굉장히 그 훨씬 더 유동적인데 반해서 정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약간 후보의 지지율보다 경직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어떤 1000명이라는 어떤 대상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좀 더 많이 포집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인데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출렁거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후보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좀 거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연동됐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이제 결과를 좀 더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다른 조사를 이제 연계해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의 영향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이번 결과 같은 경우는 정말 1, 2%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그 안철수 후보의 표가 과연 그 윤석열 후보에게 다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세의 문제거든요. 1, 2% 싸움에서는. 그래서 꼭 단일화를 이뤄서 이 기세에 좋게 어떤 투표가 개시가 돼야 윤석열 후보가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이후에 국정 운영을 봐서도 반드시 단일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